아직도 절망스러웠던 그날이 종종 떠오르곤 하는데요. 그날의 강렬했던 기억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30살 때 남편과 결혼한 후 쭉 맞벌이를 하며 살아왔어요. 양쪽 집안에 도움 하나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느라 30대 전부를 바쳤네요. 남편이 저보다 벌이가 적었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의 생활비를 냈고 전세금 또한 제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내가 빨리 월급이 올라야 할 텐데 말이야.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에도 승진은 물 건너갔어. 미안해. 당신 탓이 아닌데 왜 당신이 미안해? 못난 남편이라 미안해서 그러지. 당신 친구들은 죄다 남편이 의사에 변호사에 나만 너무 모자라잖아. 난 당신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저 욕심 없이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언젠간 진짜 자랑스러운 남편이 될게. 나중에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해줄 거고 희생한 세월 10배로 갚아줄 거야. 말이라도 고맙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니까. 나만 믿어. 그래도 남편과 함께 하나씩 이뤄가며 살아가는 게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이대로 쭉 같이 벌면서 10년만 버티면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고 그나마 안정적인 삶을 살 거라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제 남편이 너무 자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힘들긴 해도 결혼을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제가 원래부터 원했던 남자 이상형도 나무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딱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나를 속상해하지 않을 거라고, 언제나 내 옆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어느 날 들이닥친 절망적인 사건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오늘 나 좀 늦어. 평소에 항상 칼퇴근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귀가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늦는다고 전화를 했어요. 야근이야? 그렇지 뭐. 오늘 저녁 같이 먹을 줄 알고 요리해놨는데. 그러게 아쉽네. 암튼 고생해. 저녁 제때 챙겨 먹고. 알았어. 당신도 챙겨 먹어. 근데 당신 왜 그렇게 목소리가 작아? 회사 맞아? 회사 맞아. 사무실이라 그래. 그래 알았어. 수고해. 분명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다음날 남편이 서류를 집에 놓고 갔길래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수없이 전화해도 받지 않아서 회사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동료분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김 대리님 오늘 연차 내셨는데요? 연차라뇨? 오늘 아침에 출근까지 했는데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제랑 그저께 그리고 오늘까지 연속 3일이나 연차를 내셨는데요. 저도 답답합니다. 혹시 전해주실래요? 사장님이 화가 잔뜩 나셨다고. 일도 제대로 안 하셔서 저희가 난처할 지경이에요. 그게 확실해요? 증거라도 보내드려요? 그런데 사모님도 모르고 계셨어요? 네. 제가 괜한 소리를. 괜찮아요. 일단 남편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동료의 말을 들은 후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설마 아니겠지. 내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지만 너무 정확한 증거가 제 눈앞에 들어오니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잔뜩 피로에 쩔은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나왔어. 야근 힘들었어? 그냥 뭐 부장님이 좀 깐깐하시잖아. 그래 그렇구나. 밥은 먹었어? 먹고 왔어. 근데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내가 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야 씻고 자.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거짓말을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더라고요. 무언가를 자꾸 숨기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밤에 몰래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평소 안 해놨던 잠금을 해놨더라고요. 결혼기념일, 남편 생일, 내 생일 전부 눌러봤지만 하나도 맞는 게 없었어요. 어쩜 이럴까. 그날 밤새 남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느라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잘못된 비밀번호를 수없이 누르면 핸드폰이 아예 멈추더라고요. 아무런 수확도 얻어내지 못한 채 핸드폰만 애타게 붙잡고 있었네요. 아침이 되어 남편이 눈을 떴고 핸드폰을 보더니 묻더라고요. 당신 밤에 내 핸드폰 만졌어? 아니? 아니긴 뭐가 아니야. 핸드폰이 멈췄잖아. 당신 왜 비밀번호 걸어놨어? 원래는 안 걸어놨잖아. 그냥 회사 사람들이 볼까봐 걸어놓은 거야. 회사 사람들이 핸드폰을 볼 리가 뭐가 있어. 혹시 모르잖아. 회사 기밀 자료도 핸드폰에 다 있고. 그럼 열어줘. 한 번만 보게 해줘.
왜 그러고 그래? 부부 사이에 이것도 못 보여줘? 부부 사이에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 거야. 못 보여줘. 당신 요새 수상한 거 알아? 야근한다고 거짓말하질 않나. 핸드폰에 잠금을 걸어놓질 않나. 대체 뭐하고 돌아다니길래 야근인 척 거짓말을 하냐고. 지겹다 진짜. 뭐? 나는 뭐 사생활도 없어? 사사건건 당신한테 보고해야 되냐고. 내가 애야? 그러니까 핸드폰은 절대로 못 보여주시겠다. 나보다 중요한 게 또 있나 보지? 내가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만 좀 해라. 당신 이렇게 집착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화면 나는 줄 알아? 뭐 한멸? 지금 내가 지겹다는 얘기야? 내가 뭐 큰 잘못했어? 당신이 요즘 수상하고 이상하니까 터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거잖아. 출근해야 돼. 이때 얘기하자고. 그래놓고 오늘도 새벽에 들어오려고? 나도 좀 숨 쉴 틈을 주라. 남자들은 전부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한 거 몰라? 그러니까 그 동굴 속에 뭐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씻지도 않고 옷만 갈아입더니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연애 때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그저 황당할 따름이었죠. 마치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 것처럼 저를 귀찮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부부라는 게 이런 건지, 아니면 나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는지,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지, 괜히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제 자신을 자책하면서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며칠 밤을 지새우며 남편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던 찰나 어느 날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 남편 오늘 하늘색 셔츠 입고 나갔니? 어떻게 알아? 이걸 말해주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뭔데 그래? 제 친구 중에 입이 깃털처럼 가벼운 애가 있거든요. 걔가 하필 제 남편을 길거리에서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놀라지마 하며 운을 띄운 후 충격적인 얘기를 시작했어요. 아니 글쎄, 웬 낯선 여자랑 단둘이 카페에 있는 게 아니겠어? 그런데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거야. 솔직히 지금 이 시간에 여자랑 단둘이 만나는 거 너무 수상한 거 아니야? 내가 괜히 너희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일단 너 지금 남편한테 전화해서 어디 있는지 물어봐. 응?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지 말고 지금 해봐. 내가 지켜보고 있을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짜증을 내고 그래? 일부러 나한테 다 말해줬구만. 미안. 내가 지금 정신이 좀 없어서 그래. 아무튼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남편한테 한번 물어볼게. 하필 왜 이 친구에게 걸렸는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분명 제 동창 모임에 나가 지금의 상황들을 다 까발릴 게 안 봐도 눈에 선했어요. 친구와의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웬일로 바로 받더라고요. 왜? 지금 어디야? 어디긴 회사지. 왜 전화했어? 당신 회사 아닌 거 다 알아. 여자랑 있잖아. 날 쫓아오기라도 한 거야? 대체 당신 요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왜 안 하던 짓을 하냐고. 바람이라도 들었어? 귀찮게 하지 말고 끊어. 당신 지금 전화 끊으면 나랑 진짜 끝이야. 그래, 끝내던가. 뚝 하고 전화가 꺼졌어요.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건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물론 모든 불륜은 때 아닌 일로 갑작스레 터진다고 하지만 제가 남편을 너무 믿고 신뢰했었나 봅니다. 그날 저녁, 안 들어올 줄 알았던 남편은 의외로 식사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오더라고요. 오늘이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 같아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마주 앉아서 결판을 지었어요. 너무나 슬프게도 남편의 표정이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 누구야 그 여자? 뭐가? 오늘 만난 여자 누구냐고. 알 필요 없잖아. 당신이 그 사람 누군지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 그럼 시기만 말해. 언제부터였어? 좀 됐어. 내가 질렸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계획대로 되겠어. 나도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절대로 더러운 짓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당신을 잘못 생각했던 거야? 나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좋은 남편 아니야. 나도 남자고 본능이 있다고. 다가오는 여자 마다하는 남자가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아? 당신 단단히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야. 차라리 당신도 다른 남자를 만나. 그럼 공평하잖아.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 나 지금 여자 만나. 하지만 그게 죄는 아니잖아.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게 큰 대역죄라도 돼? 법적으로도 간통죄 폐지됐어.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에 벌을 줄 수 없는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나에 대한 집착을 버려. 솔직히 새로운 남자 만나고 싶을 거 아니야. 내가 그 기회를 준다고. 바람 피우는 날을 딱 정해서 자유롭게 살 순 없을까? 당신도 원하잖아. 자유로운 삶 살고 싶을 거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내리쳤어요. 불륜한 것도 모자라서 뻔뻔하게 저보고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하다니요. 정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불륜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내가 말했지. 불륜은 절대로 안 된다고. 친정아빠 바람 피워서 우리 엄마 평생 가슴에 피멍 들고 살았던 거 내가 당신한테 울면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난 절대로 바람 피우지 않을 거라고, 그런 사람 만나지도 않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내 어릴 적 트라우마 뻔히 알면서 어떻게 당신이 바람을 피워? 바람 피우는 나를 정하자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미안해. 이혼하자고 하면 받아들일게. 당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래, 그런 거보다 나쁜 새끼. 욕 더 해도 돼. 차라리 그게 맘 편해. 아무리 욕하고 뺨을 때려도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묵묵히 서 있었어요. 그게 더 열받고 화가 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저를 사랑했었다면 그럴 순 없는 거잖아요.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더라. 사람들이 종종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는 그 말이 저에게는 저주나 다름없었어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같이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와장창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내내 알아 누웠어요. 남편은 외박을 일삼더니 제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좌절해야 되나 너무 억울하고 서글프더라고요. 홧김에 남자를 만나볼까도 생각해봤어요. 너만 바람 피우냐? 나도 피울 수 있다 이거야. 연애할 땐 줄줄 쫓아다니더니 이제 와서 배신해?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남편이 괘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친한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대범하고 쿨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넌 좋겠다. 위자료도 받고 다른 남자도 만날 수 있잖아. 그냥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 처음에는 맘 아프고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남편한테 오히려 감사해야 할걸? 그게 어디 쉽니? 부부의 절반은 이혼하는 세상인데 뭐하러 그렇게 붙잡고 살아? 모녀가 둘 다 남잔데 버림받았단 소리 들을까봐. 너도 참 별걸 다 걱정한다. 그게 뭐 네 잘못이니?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자체가 문제고 모자란 거야. 지들이 너무 불행하니까 남의 흠집을 미안 삼아 사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네 인생에 하등 도움도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마. 너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잖아. 그러니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 잘못 저지른 남자 보듬어 줄 만큼 네 인생 시간이 많지 않아. 나도 남편이 죽을 만큼 밉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남자랑 만난다는 게 상상이 안 가. 야, 한 번 어렵지 두 번 세 번 데이트해봐. 남자 그거 별거 아니야. 너도 쿨하게 생각하고 이참에 남은 네 인생 이제부터라도 즐겨. 다소 직설적이면서 한편으로는 따뜻한 친구의 조언이 이상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친구 말대로 제 인생이 가장 소중한데 왜 이 인간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나 싶고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지기도 하고 그날 친구 앞에서 오열하듯 눈물을 쏟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해줄게. 집에 와서 얘기해. 그랬더니 20분 만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동안에 제가 한 연락 모조리 씹었으면서 막상 제가 이혼을 해준다고 하니 바로 문자를 확인한 거죠. 참 비참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이혼해준다고? 그래, 잘 생각했어. 파헤쳐봤자 내 상처니까 협의 이혼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 집 당신이 살아. 당신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아. 그냥 절반을 돈으로 줘. 그리고 우리 집 전재산은 전부 내가 가져갈 거야. 어차피 내 몫이 대부분이고 코딱지만한 위자료 받아봤자 남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불만 없지? 그래, 알았어. 어디 돈 많은 여자라도 낚았나 보지? 아주 좋으시겠어? 새 출발하니까? 그래도 당신이랑 함께한 결혼생활 행복했어. 이렇게 돼서 나도 유감이야. 빈말 하지마. 행복했다면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겠지. 당신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후회해. 당신한테 마음 줬던 거,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거,
당신 가족들한테 잘했던 거 전부. 생각해보면 내가 당신을 좋아한 것 같지도 않아. 오히려 고마워. 더 정들기 전에 본색을 보여줘서. 이혼하고 새삼 살 테니까 당신은 알아서 잘 살든가 말든가. 전화번호 바꿀 거고 집도 이사할 거니까 절대로 연락하지 마.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알았어, 그럴게. 이렇게 끝내준다고 해서 내 앙금이 사라진 건 아니야. 난 평생 당신이 불행하길 바랄 거고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사람을 떠올린다면 당신일 거야. 그러니까 각오해. 누군가 당신의 불행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 똑똑히 기억하라고. 짐을 싸서 그 집에 나오는데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이혼을 당했기 때문에 더 서글펐나 봅니다. 일단 친구 집에 가서 마음을 진정시킨 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일단 친정엄마에게 이혼 사실을 알려드려야 했고 집을 구하고 새로운 살림을 차려야 했습니다. 급한 대로 회사 근처에 있는 10평대 아파트를 구해 들어갔어요. 둘이 살다가 혼자 살게 되니 그 작은 집도 넓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곳에서 며칠 보내고 나니 실감이 났어요. 내가 이제 혼자구나, 이혼이야구나 라는 것을요. 앞으로 어쩌면 평생 혼자 인생을 끌어가야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지금쯤 그 인간은 내가 살던 집에 상간녀를 들어 살림을 차리고 있겠지. 그리고 나의 흔적을 점점 없애겠지. 그렇게 날 잊고 상간녀와 행복하게 살겠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점점 우울해지더라고요. 그 인간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 같다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마음을 추스리는 것도 내 목, 이혼을 준비하는 것도 내 목. 모든 게 저의 짐이었어요. 어느 날 밤에는 도저히 감정을 추스릴 수 없겠더라고요. 상간녀의 뺨이라도 때려줄걸. 남편의 머리채를 잡았어야 했는데 꼭 그렇잖아요. 자기 전에 항상 후회되는 일이 떠오르곤 하잖아요. 그날 밤도 자다가 열받아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 번은 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이혼 서류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인간의 얼굴에 종이를 던져주고 나와야겠다 싶었죠. 상간녀의 얼굴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쳐들어가서 진상을 한번 피워야 평생 후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순순히 물러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원래 살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관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열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지 않길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저와 함께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아직까지 바꾸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내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의 낯짝을 보고 싶어서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생각 외로 집에 사람이 없는지 인기척 하나 없이 조용하더라고요. 어디 외출을 했나 싶어 다시 나가려던 찰나 화장실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안에 있나 하고 호기심에 열린 문을 슬쩍 더 열어봤어요. 그런데 변기 안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더라고요. 왜 물도 내리지 않고 이대로 방치했을까? 너무 미스테리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랑 현재 어떻게 살고 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거실과 부엌을 대강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집안에는 여자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제가 짐 싸서 집 나오기 전 상태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그 여자가 들어와 살지는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침실 쪽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낯선 신음소리여서 침실 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 소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야, 당신이야? 문에다 대고 물었어요. 그런데 대답 없이 신음소리가 이어지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대답을 좀 해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나 들어간다? 문 연다? 천천히 문 손잡이를 잡고 돌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거기서 뭐해? 남편은 입을 열고 쥐어짜는 말을 토해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얼른 가. 아무것도 아니긴. 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어? 화장실 변기 안에 피는 뭐고? 상간녀는 당신 혼자 내버려두고 밖에 나간 거야? 나가, 얼른. 오랜만에 본 남편은 처참한 몰골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랑 헤어지고 상간녀랑 알콩달콩 잘 살 줄 알았는데 지금의 모습은 마치 다 죽어가는 병든 닭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미운 남편이었지만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미운 건 미운 거고 병원이라도 가야 할 것 같아서 말을 건넸죠. 일어나, 병원 가자.
괜찮다니까. 일어나라니까. 괜한 고집 부리지 마. 남편은 제게 괜찮다는 말을 하는 동시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어찌나 축 늘어져 있는지 처음에는 죽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돌아 누운 반대편 이불에는 화장실에서 본 그 피가 묻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 그 피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고 당황하던 중 정신을 다잡고 바로 119에 전화를 걸어서 빨리 좀 와달라고 했어요. 잠시 후 구급대원분들이 오셔서 남편을 살피더니 차에 실었고 저도 보호자 자격으로 그 차에 올라탔어요. 그때는 바람난 남편이 미워도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 되겠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한 남편은 긴급하게 몇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점점 검사 종류가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의사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보호자 되십니까? 네. 부부 사이십니까? 네, 뭐 아직은. 알고 계셨습니까? 뭘요? 진행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아마 손을 놓은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 사진 하나를 저에게 보여주며 설명해 주셨어요. 허파 영역에 종기성 병변을 형성한 게 보입니다. 악성인지 양성인지는 파악해봐야 알겠지만 크기로 보나 선명도로 보나 폐암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세포 크기도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졌고요. 당연히 환자분은 이 사실을 알고 버텼을 확률이 크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전혀 예상도 못한 흐름이었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이 누워있는 침대에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남편은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머쓱하게 웃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제 앞에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가끔 체할 때가 있잖아. 오늘 돼지고기를 저녁으로 급하게 먹었더니. 다 알고 있어. 지금 의사 만나고 오는 길이야. 당신 폐암인 거 알고 있었어? 남편은 전곡을 찔린 듯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딱 봐도 분명 본인이 폐암이라는 걸 알고 있는 눈치였죠. 알고 있었구나.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냥 사정이 좀 있었어. 그 여자는 알고 있어? 전화해. 당신 만나는 그 여자 있잖아. 됐어, 뭘. 대충 얼버무리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답니다. 다른 사람은 속여도 저는 못 속이거든요. 당신 여자 있다는 거 거짓말이지? 아니야. 내가 당신을 몰라? 지금 내 눈 피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당장. 남편의 동공이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폐암이 많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 수술도 딱히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살다가 가려고 했어. 미안해. 내가 거짓말하고 당신 상처 줘서. 대체 왜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당신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또 패기치는 것 같아서 싫었어. 당신은 앞이 창창하고 다른 남자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내가 괜히 짐이 되나 싶어서 폐암이라고 말한 순간 당신은 간병인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혼자 집에서 끙끙 앓다가 변기에 피를 토한 거야? 가끔 각혈을 하긴 하는데 괜찮아. 기침하다 보면 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나 당신한테 가족 아니야?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도 몰랐다는 게 말이 돼? 미안해 여보. 나도 호전 가능성이 있으면 당신한테 기대했을 거야. 근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10%도 안 된대. 이미 폐 전체로 암이 전이돼서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시네. 이런 상태인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말을 해? 그래도 그렇지. 이건 날 무시한 거나 다름없어. 나를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부인이 내가 암인 걸 속이고 상간녀가 있는 척을 해? 난 당신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한 명만 힘들다 가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 그 생각은 아직도 변함없고.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 증오만 했어. 그리고 평생 불행하길 바라고 있었다고. 내가 당신을 그렇게 기억했으면 했어? 인간 쓰레기라고? 마음 약해지기 싫었어. 당신 얼굴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병을 이겨내. 자꾸만 살고 싶어질까봐, 생이 간절해질까봐 도저히 당신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몰라.
당신한테만큼은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봐. 냉정한 사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나도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그래도 당신이 너무 보고 싶더라. 이런 남편이라 너무 미안해. 정말 내가 면목이 없어. 남편이 그렇게 눈물을 쏟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한없이 무너지더라고요. 남편이 회사에 저 몰래 연차를 내고 여자랑 여행 간 것도, 제 친구가 카페에서 여자랑 있는 것을 본 것도 모두 저를 속이기 위해 친밀하게 계획하고 연기한 거였어요. 평소 제가 남편에 대한 믿음이 컸기에 단순히 여자 생겼다고 말만 하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체계적으로 속이기 위해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이 사람은 저를 속일 때 어떤 심정으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짓말이긴 하나 제게 상처 주려고 했던 모진 말들이 너무나 미안하고 후회된다면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이런 남편을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실을 깨닫고 남편에 대한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병원이 떠나가러 울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미친듯이 혐오스러웠던 남편이 이제는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남편의 암 소식은 마치 세상의 종말이 눈앞에 온 것과 같은 기분이었어요. 내가 아파서 미안해 여보. 난 괜찮으니까 이혼하자. 그게 서로를 위하는 길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어디야? 어디 병원에서 진단받은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몸 그렇게 죽어가는 거 절대 못 봐. 그리고 죽더라도 내 옆에서 죽어. 나 이렇게 당신 외롭게 못 보내. 희박하대. 수술비도 많이 들고. 차라리 그 돈으로 당신 새 출발하는 게. 시끄러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미련해? 여태껏 나한테 잘했잖아. 희생하고 살았잖아. 그러면 유세 떨어도 돼. 내한테 간병해달라고 하라고. 제발 나한테 부탁을 해, 이 미련한 사람아. 나는 그렇게 못해.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 잘해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또 짐이 되는 짓을 해. 만약 내가 당신처럼 똑같이 병 걸려서 이혼하자고 하면 당신 해줄 거야? 그건 아니지. 나도 마찬가지야. 누구보다 당신 사랑하고 돈이 얼마가 들던 병간호가 얼마나 힘들던 나는 당신 옆에서 가시밭길을 헤쳐나갈 거야. 여보. 저의 이런 단호한 태도와 말에 남편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을 하면서 우리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오열을 했답니다. 이 답답한 남편을 어찌해야 할지 참 가슴이 먹먹했답니다. 제가 그날 화가 나서 집에 쳐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남편은 그대로 혼자 사투를 벌였을 텐데요. 그리고 그렇게 홀로 외롭게 병과 싸우다가 갔을지도 모릅니다. 나 없는 동안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고통스러웠을지 차마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남편이 갔던 병원에 함께 가서 남편의 상태가 어떤지 의사 선생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살 수 없다고 너무나 부정적으로만 말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병원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소문 끝에 폐암 수술을 잘하는 명의가 있는 병원을 찾아가 보았답니다. 그 병원에서도 역시 그 전에 병원처럼 희망적인 말들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암세포가 너무나도 커서 수술을 해도 가능성이 없다면서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그전 병원과는 달리 여기 의사 선생님은 저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희망찬 말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명된 환자들 중 멀쩡하게 회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니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도 고마워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답니다. 물론 수술이 잘 안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았는데요. 그래도 꼭 받게 하고 싶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 영혼이라도 팔고 싶은 심정이었는데요. 그동안 남편이 주는 사랑을 받기만 했던 이기적인 여자였기 때문에 더욱 남편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내가 꼭 살릴게. 당신은 걱정하지 마. 사람 삶이라는 거 그렇게 쉽게 안 끊겨. 나 아무래도 벌받나 봐. 당신한테 못난 남편이어서. 당신이 못난 남편이면 이 세상 남편들 다 죄인이게? 그냥 당신한테 시련이 잠깐 온 것뿐이야. 우리 둘이서 잘 이겨낼 수 있어. 당신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남편 곁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한 이후부터 제 인생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남편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직장을 관뒀고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깨고 처음으로 친정엄마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자존심 세던 딸이
남편의 수술비를 위해 눈물을 보이니 엄마도 같이 우시면서 도움을 주셨어요. 남편이 입원한 후 수술을 하는 날 수술을 집도하실 교수님께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희 남편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도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환자분과 보호자분이 다들 희망찬 태도로 계시니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어찌나 초조하고 긴장이 되던지 손에서 땀이 마르지 않더라고요. 수술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렇게 수술이 잘 되기만을 빌었습니다. 예정된 수술 시간을 넘겼을 땐 저희 남편에게 안 좋은 일이 있나 해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내가 죽겠다 싶었을 때쯤 교수님이 수술실에서 나오셨어요. 저희 남편 괜찮은 거죠, 교수님? 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부분의 암은 다 제거했습니다. 다행히 암세포가 깊숙한 곳까지는 번지지 않은 상태라 제거하는데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제가 선물이라도 작게 해드리고 싶은데.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선물 받으면 저 의사 잘립니다.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잘 버텨주셨어요. 의지가 있으니 꼭 나아지실 겁니다. 깨어나면 고생했다고 격려해주세요. 마취에서 풀린 저희 남편은 눈도 뜨지 못하고 몸도 못 가누는 상태에서 저부터 쳤더라고요. 희정아, 정신이 좀 들어? 나 괜찮대? 수술 잘 끝났대. 곧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실 거야. 내가 참 모순적이야. 마취 주사를 맞으니까 꼭 다시 눈을 뜨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살고 싶었나 봐. 당연하지. 수술 잘 받고 나랑 다시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서 나랑 100년으로 해야지. 100년이나? 못할 게 뭐 있어. 이제 건강 소중한 줄 알았으니 더 신경 쓰면 남들보다 오래 살 거야. 그리고 당신 이제부터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나 습관들은 쳐다도 보지 마. 만약 어기면 내가 정말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그리고 희정아,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은 눈시울을 붉혔고 저도 같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희 부부 참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불륜인 줄 알고 이혼 도장 찍을 뻔하다가 남편의 병을 알게 되고 수술하게 되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지난 1년 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뎠나 몰라요.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이사 가자. 어디로? 당신 살고 싶었던 곳으로. 예전엔 시골 바닷가에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 시골이니까 우리 지금 사는 곳보다 집값도 훨씬 싸고 마음만 먹으면 시골집 구해서 사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우리 직장은 어쩌고. 거기서 뭔들 못하겠어?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일단 가서 생각하자. 그리고 그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살아야지 당신 회복이 잘 되지. 지금은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당신 건강 다시 좋아지는 거 그것만 우리 생각하자. 돈은 나중에 벌어도 돼. 그렇게 저희 부부는 무작정 시골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무런 계획도 목표도 없이 말이죠. 예전 같았으면 미친 짓이라고 했을 그런 짓을 저희가 하고 있더라니까요. 남편의 병이 저희 부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나 봅니다. 처음 시골집에 갔을 땐 모든 게 처음이라 마치 소꿉장난하는 기분이었어요. 도시에서 사는 것과 달리 모든 게 느리고 또 불편한 투성이었지만 그것마저도 재미있었어요. 가끔 보일러가 뚝 끊겨 찬물이 나오고 전기가 끊어지고 이것저것 집에 손볼 곳이 많아 불편했지만 남편이 하나하나 해결책을 알아보고 부부가 같이 고치니 우리 사이도 더욱 돈독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시끄러운 소음도 없지, 공해도 없지, 또 경치도 좋으니 하루하루가 천국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이래서 시골에 내려가 한 달 살기를 하는구나 하는 걸 몸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텃밭 가꾸는 법을 공부해서 상추나 간단한 채소도 심고 남편이 목공예를 배워서 웬만한 가구들을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소소한 취미생활도 나름 가지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흐르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둘만 있다 보니 더욱 진솔한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과거 남편이 건강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시골 생활을 보냈어요. 폐암 수술 후에도 병원 치료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외래 예약이라 그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골집에 있었어요. 다행히도 남편은 성공적인 수술과
시골의 맑은 공기로 인해서 그런지 점점 몸이 호전되었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남편을 보고 기적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치료 가능성이 없었는데 기특하게도 저희 남편은 그 무서운 암세포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하루가 다르게 남편의 혈색이 점점 좋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공기 좋은 곳에서 도란도란 살다 보니 조금씩 건강을 회복한 것 같아요. 물론 암이라는 게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에 지금 완치 판정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100%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텃밭에 심어놓은 상추나 채소를 수확해서 끼니마다 건강하게 먹고 또 해질녘 무렵이면 가까운 곳으로 산책도 매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했잖아요. 이곳에서 이런저런 소일거리를 하다 보니 생활비는 문제 없더라고요. 오히려 도시에 있을 때보다 돈을 덜 쓰니까 검소하게 살게 된 것 같아요. 도시에서 살 때 늘상 타고 다니던 차도 팔았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차가 없으니 더욱 자주 걷게 되고 그러면서 살도 빠지고 운동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초반에 적응할 때는 조금 힘들긴 했지만 지금은 다시 도시에 와서 살라고 해도 싫을 정도로 시골 생활에 100% 만족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사 다닐 때 늘 저를 괴롭혔던 불면증이 이곳에 와서 싹 사라진 거 있죠. 매일매일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고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가 아닐까 싶어요. 큰 욕심 없이 그냥 이대로만 쭉 인생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제 유일한 소원은 로또를 맞아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 그저 남편의 폐암 재발 없이 계속해서 우리 부부 둘이서 이렇게 쭉 사는 거예요. 제발 하늘에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좋겠어요. 배달 음식도 마트도 없는 곳에서 살고 있지만 인터넷은 잘 터진답니다. 사연을 쓰는 지금도 시골집 평상에 앉아 있는데요. 남편과 저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다 보니 어느새 어둑어둑해졌네요. 지금은 너무나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행복이 더 오래 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사연을 보냅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쓰며 남편과 의미 있는 삶을 보내고 싶어요.